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양양자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을 모시고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경주 에이펙의 남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이제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올해 대비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이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 될 거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 더불어 이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같이 저는 이제 반도체 AI 첨단 산업 특위위원장으로서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큰 방향에서는 다 짚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방향에서는 저는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싶고, 다만 이제 AI, 민생, 또 안전 이렇게 좀 묶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퍼주기라는 어떤 퍼주기 예산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젊은 친구들, 청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엄청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는 일들을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것 같냐라고 하면 이제 저는 국가 운영을 위해서 법정 기한 내에 통과해야 된다, 통과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제가 두 가지만 좀 짚어보면, GPU 26만 장으로 국내 민간 기업의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첨단 칩이죠, 엔비디아 최첨단 칩 블랙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일단은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너무 이게 빠르게 샴페인을 막 터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실 게, 향후 5년간 150조 원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해서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겠다 해서 이번에도 150조 원의 국민 성장 펀드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출시된 정책 펀드, 뉴딜 펀드 아시죠? 그 5개가 지난 5년간 수익률이 평균 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 주도 펀드가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만 이렇게 인기가 있다가 결국은 정권 후반 가면 동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확실하게 받았던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번에 5년간 150조 펀드, 국민 성장 펀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니 좀 불안한 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성과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어떤 그 시각이 필요한데, 향후 5년간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니까 이게 단기 성과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특위 차원에서도 저희는 이제 저희 특위 차원에서 이런 예산안을 함께 심의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시정연설 내내 민주당 측, 그 여당 측 의원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는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는 이게 바로 야당의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의미에서였는데요. 추 전 원내대표는 이 구속영장에 정말 그 무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면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영장 청구에 대한 여야의 대립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좀 어떻게 앞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12월 3일 계엄령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국민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텐데, 저는 국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셨는데 당시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내란 동조라든지 여당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국회를 들어갈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님과 저도 많이 이렇게 전 원내대표님과 얘기를 해보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지금 보면 이게 그 정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법 증거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로 모든 걸 다 특검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인식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영장 기각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져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사법 이슈에 엄청나게 많은 사안들이 걸려 있는데, 특히나 이제 대장동
그 몸통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 보고 있는데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그 사법 이슈로 완전히 구속 상태로 네. 들어가 있고 또 주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또 돌아가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이게 정의가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국민들도 하고 우리 국민의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이콧한 이유는 표적 수사나 영장 남발을 우려한 상황이었고 또 경고 차원이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전 원내대표의 이런 영장 청구를 보고 무엇으로 과연 무엇으로 이 부분을 이 상황들을 정말 저항을 해야 되는가를 보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체포 특권이나 이런 거는 잘했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정말로 이 법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구체성이나 입증력이나 필요성으로 딱 세 가지로 판단해 주시라. 그리고 그 사법은 사법대로 하고 정말 국회는 민생과 예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고 특검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에는 이제 재판 중재법에 대한 공방으로 이야기를 좀 네, 네. 넘어가 보겠는데요. 대통령실이 이제 제동을 걸었고 민주당이 하루 만에 철회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이제 촉구를 했고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를 또 더불어서 촉구를 했습니다. 현재 그 재판 중지법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관련해서 좀 들어볼까요? 근데 이게 저 본질이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루짜리 방탄 입법 쇼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국민 앞에서는 뭐 민생이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뭐 사법 개입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을 권력의 방패로 쓰다 보니까 들켰어요. 그래서 서둘러 이렇게 걷었는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완전히 그냥 박살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형사재판은 법원이 심판을 하고 또 법원이 심판하는데 정치가 이걸 재판 스위치를 켰다가 껐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다. 선을 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게 이제 번복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누가 기획을 했고 또 이게 누가 지시를 했고 이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께도 저도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게 국가 원수라면 한 줄이면 돼요. 사법은 사법대로 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원칙을 못 박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민주당에도 저는 경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맞춤형 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맞춤형 법으로 판 뒤집으려는 그런 시도는 꿈도 꾸지 마라. 위인설법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보유한 그 뭐 캠코 국유재산 등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 이렇게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최근 그 국정감사에서 그 윤 전 정부가 국유재산을 헐값에 처분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뭔지도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도 모르고. 근데 갑자기 뭐 전면 중단하겠다고 하면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뭐 재정 사업 차질만 키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사실은 그런 사실관계부터 감사하고 점검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러니까 헐값 매각이 있었다고 하는데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제도를 바로 잡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전면 중단해버리면 도대체 국민들의 이런 혼란, 그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의 혼란을 또 어찌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라. 그리고 다만 일괄 중단이 아니라 그 기한이 있는 전수점검 그리고 거기에 필요 매각은 또 공개 입찰, 경쟁 입찰 이런 것으로 해야 되지 대통령의 그냥 한마디로 전면 중단하라.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정부에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중단 대상 리스트와 기준을 공개를 하시라.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걸 중단할 건지, 그 다음에 감정가나 낙찰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확실하게 하시라. 그리고 총리 사전 승인도 기간 절차를 명확히 하시라. 또 정치 공방이 아닌 데이터로 좀 이야기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막을 내렸던 이제 경주 에이펙 이야기를 이제 하면은 여야 간에 이제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굉장한 성과, 뭐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해서 관세율 합의도 일본에 비해서 훨씬 좋게 성과를 냈다 이렇게 이제 극찬을 했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합의문이 없는 백지 외교다. 외교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놨는데 이번 에이펙이 그렇지만도 좀 성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말씀해주고 싶고 아쉬운 점은 또 반대로 어떤 점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성과라고 하면 사고 없이 무사히 국제 어떤 행사를 제대로 치러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께도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또 자원봉사자들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정말 에이펙을 잘 치러냈다라는 그런 안도감과 또 감사의 마음이 가장 저는 큽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이 관건인데요. 백지 외교가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어찌됐든 협의 사항이 있으면 그게 리튼 폼 그러니까 문서로 이렇게 나와야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로드맵이나 KPI나 이런 것들을 정해 나가는데 네. 그게 없는 상태에서 너무 샴페인 소리가 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도 성과라고 하면 이런 이제 갈등 국면에서도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이라든지 뭐 북미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갈등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공급망, 에너지 어떤 디지털 규범 협력 채널을 열었다는 것. 네. 그것은 성과로 보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보시겠지만 이번에 저 주인공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었다고 보여지죠. 그 옆에 이재용 회장과 이제 최태원 회장이 함께 있는 것도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바로 뛰어들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 이런 건 되게 성과로 보고 그리고 양자 회담을 통해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이런 이제 실무 논리를 상시화했다. 이런 건 이제 성과로 저는 분명히 잘한 거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선언 합의문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말인데 제도나 기한이나 예산으로 이렇게 뭔가 못 박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거, 아직도 불안하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MOU라도 좀 체결해서 실행 타임라인을 좀 정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통상 현안은 이제 여전히 관세 비과세 장벽 표준 연계에서 어떤 수치 목표 그리고 후속 점검 이런 장치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데 한 번에 되진 않아요. 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합의문이 있어야 그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시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다음 회의 전까지 저는 그런 이게 로드맵이나 KPI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번 관세 협상의 승자는 미국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전문 분야인 만큼 현재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AI 첨단 산업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어제 2차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 타결된 이 관세 협상과 AI 반도체 산업 정책을 논의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 그리고 산업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좀 더 전문 분야로 파고들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미국이 승자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GVC가 있습니다. GVC에서 그 밸류의 크기가 미국이 가장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 거의 10년간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대한민국의 밸류를 높이기 위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선 이런 상황에서도 우선 해야 되는 게 이게 AI든 뭐 모빌리티든 바이오, 에너지, 2차 전지, 배터리, 뭐 커머스, 뱅킹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산업 전반에 반도체가 들어가야지 네. 이게 근본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이 사실은 반도체 특별법이에요. 네. 근데 반도체 특별법이 52시간 예외 규정 때문에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도부에도 다 공유를 했던 것이 52시간 예외 규정은 일단은 빼고 나머지 쟁점이 없는 부분은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를 시키자라는 말씀을 어제 했었고 그게 이제 업계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고 학계나 업계나 뭐 협회나 다 요구 사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52시간 예외 규정에 있어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 기술력이 국력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력에서 R&D 부분에 일하는 분들까지도 주 52시간으로 기준을 정해준다는 것은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논의해서 빠르게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할 것이고, 또 자세히 몇 개만 좀 들어가 보면 이런 관세 충격 상세 패키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보조금보다는 세액공제, 가속 상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미 수출품의 어떤 비관세 장벽, 대응 전담반을 좀 가동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앞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라든지 첨단 산업 클러스터, 지난 정권 때 15개를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전력이라든지 그리고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빨리 정해줘야 됩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도 어디다가 만들어야 될지를 이제 여야 간에 싸우게 되면 아무리 GPU를 우리가 100만 장을 확보를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인재 육성이나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좀 인재 관련해서 짚을 게 있어요. 과거에는 그 초지능, 초천재들의 활용을 우리가 잘 못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AI 시대에는 네. 메타에서 초천재 한 명을 데려가기 위해서 20조를 쓴 거 아세요? 한화로 20조. 그 정도로 인재 전쟁이에요. 초지능의 초천재들의. 지금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이건희 회장님이 얘기했지만 네. 지금은 10,000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그 시대가 메타가 그 됐어요. 페이스북 갖고 있는 그 회사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0명을 이제 전 세계의 그 초천재들을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거의 50% 이상이 다 중국 천재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최근에 네. 이제 보도로도 나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천재 보유국이에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래서 특히 그 과학 올림피아드, 그러니까 물리라든지 수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군 문제로 묶이지 않도록 네. 우리 AI 3강국을 만들기 위한 역량으로 활용하는 것,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기업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걸 다 KPI화 해야 됩니다. 예, 세밀하게 말이 아니라 숫자로. 예, 그냥 확보 전력이라든지. 네. 그리고 젠슨왕이 우리나라에 왜 26만 장을 준다고 했겠어요. 결국은 대한민국에 HBM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서로 필요성을 느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이란 말이죠. 근데 26만 장을 줬을 때 이게 또 대기업으로 다 가버릴 수가 있고, 왜냐하면 HBM 준 맞고 우리도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투 트랙으로 해야 된다. 한 트랙은 우리가 첨단 산업 제조가 굉장히 육성이 전 세계에서도 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한 축을, 그러니까 효율이나 네. 그런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하고, 한쪽은 딥식이나 챗GPT나 이런 쪽의 어떤 그런 모델로 개발할 수 있도록 2A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 하시고 싶은 정책 역할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답게 그 안에는 AI가 이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죠. 예, 네. 그 좀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책을 써서도 한 400회 넘게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책의 제목이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 강국으로 가는 길 과학기술 패권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부민 강국, 부국 강병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부민 강국, 그리고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게 저의 정치적 소명이고 제가 살아있는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너무 율사들의 어떤 성분, 그러니까 구성 성분이 너무 율사들로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 네. 과학, 기술, 산업, 경제, 기업 이 출신들이 어느 정도는 포진을 해야.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21대 때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4명이었습니다. 과학기술. 21대 때요? 네, 당시 네. 그 의원. 네. 기업인 출신 이렇게 아니라 이제 과학기술로 분류되는 네. 이렇게 국회의원 수가 4명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적네요. 300명 네. 중에. 너무 네. 적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이렇게 같이 정책을 만들고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728조의 내년 예산을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R&D 예산만 800조 가량 됩니다. 우리나라 내년에 10조 1,000억이 이제 그 AI 예산인데 100조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어떻게 확보할, 이게
차이를 줄일 것이냐. 네네. 그게 아마 큰 우리의 과제가 될 겁니다. 네. 네네. 그 위원님의 정책과 역할에 대한 그 핵심은 부민 강국이고 네, 그 과학기술 안에 백공권. 견인할 수 있는 건 네. 과학과 기술이 제일 선두에서 견인을 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파워 인터뷰 국민의힘의 양양자 최고위원을 모시고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관련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